아니, 급도 안 맞는 고원현이 왜 자꾸 눈가를 뒤집고 바락바락 대들고 그래? 내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구나, 열이 받아서. 너 같은 거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내 아들 머리채를 쥐어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 아이, 당장 나가. 놀라셨죠?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급도 안 맞는 고환연, 이 말이요. 저는 정말 이런 수모를 왜 겪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자존심 하나 없는 사람으로, 자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를 이해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유들은 다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 혼자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 이유라는 게 얼토당토 않더라고요. 그저 무서웠던 거였죠. 저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가, 그리고 지금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에 더 잃고 나면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반기 한 번을 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저에게 바보라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고아원에 맡겨져서 살아왔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제 이름 석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맡겨졌기 때문에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상태로 그저 맡겨져서 자라온 아이였죠. 고아원에서의 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했습니다. 요즘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지만, 제가 고아원에서 살 당시만 해도 책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거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실상은 아주 악덕한 사람이었죠. 저는 아주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에 맡겨져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쉽게 결정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양을 가고 나서 적응을 하지 못했고, 양부모님들에게 살갑게 굴고 마음을 열고 하기도 전에 양부모님에게 아이가 생겨서 파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기록이라는 것도 수기로 작성을 했기에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했었고요. 또 섣불리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시절이었어요. 벌써 30년도 훌쩍 더 지난 이야기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든 게 전자화된 시점이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파양을 당하고 저는 다시 원래 지내고 있던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아원에서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인지 궁금하시죠? 한창 밥을 잘 먹을 나이거든요. 성장기니까 밥도 영양가 있게 주어야 했고 밥을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또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초등학생은 어디서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나이잖아요. 학교는 꼬박꼬박 의무교육 때문에 보내야만 하지. 거기다가 덜 자란 아이들이니 울기도 많이 울고 서로의 물건을 탐내며 싸우기도 많이 싸울 나이였죠. 한마디로 초등학생들이 고아원에서 제일 알아주는 구박대기인데, 거기다가 입양까지도 잘 안 되는 나이였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위주로 제일 먼저 입양이 이루어지니까요. 아니면 아예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지 않거나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래가 보장된 아이들 위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생들은 입양기관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아원 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초등학생인 채로 파양을 당하기까지 해서 제 입양이 무척 어려운 아이가 되었고 고아원에서 제일 가는 구박대기였어요. 할 일 없으면 저기 아줌마들 따라서 청소나 좀 하고 있어. 너도 이제 다 큰 나이 아니냐. 빗자루질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손 놓고 구경이나 하고 있냔 말이야. 네가 어린애들처럼 모래놀이 하면서 옷 더럽힐 나이야. 그럴 시간에 청소나 도우라고.
애가 어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저러니까 파양이나 당하지. 가서 서글서글하게 굴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으면 좀 좋아. 정부 지원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를 시킬 나이도 아니고 아유 저거를 몇 년이나 더 데리고 있어야지만 그나마 돈값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아유 답답해. 얘 가서 청소하라는 말 못 들었어? 거기서 가만 서 있지 말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구박을 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저도 점점 머리가 크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쪽팔림도 알게 되었지만 고아원에서 당장 쫓겨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을 숨기고 또 숨겨야만 했죠. 요즘은 당연히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입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기도 하고 감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법이 바뀌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바뀐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피해자나 다름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애정결핍이라는 병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너도 중학생이니까 우리가 키워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게 꼭 가야 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학교를 왜 다니고 공부를 하겠어? 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이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학교도 가지 말고 고아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 하는 거 빨래하는 거 다 네 손으로 도와라. 알겠냐? 저는 고아원 원장의 그런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고아원의 환경을 조사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저는 제가 당한 모든 부당함을 일러바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정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뒷돈을 받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고발을 했을 당시에 신입 공무원은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어서 바로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그의 상사는 부정청탁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미 고발이 있었기에 조사는 해야 했지만 그게 심도 있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벌금이라던가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고 단지 조사를 받기 위해 고아원 원장이 몇 번 출두를 하는 일이 있었죠. 배응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그동안 몇 년의 세월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너는 이제 우리 고아원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그냥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어디 지 주인을 물고 지랄이야. 고아원 원장은 저 때문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서 저를 시골에 있는 다른 고아원에 냅다 버리고 왔어요. 뭐 그 시골에는 밭농사를 지을 인력이 필요했으니까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팔아치운 걸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 자체를 수기로 할 때였고 전산 처리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런 일이 만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냥 가출 청소년으로 만들어버리면 장땡이었거든요. 시골 고아원은 더욱더 지옥 같았어요. 시설 자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학교 자체가 차를 타고 30분을 넘게 가야 있었는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낮에는 시골밭에 가서 할머니들과 밭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내물었고 월급을 받으면 전부 다 원장 통장으로 넘겨야 했어요. 이거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값인 거야. 네가 쓰는 수도세가 얼만 줄 아니? 네가 아직 학생이라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 벌어오는 돈도 푼돈 아니겠니? 근데 월급이 이게 전부 맞아? 너 통장에 몰래 10,000원, 20,000원 꿍쳐놓은 거 아니지? 나중에 통장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걸리면 아주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저는 그저 하루빨리 고아원을 탈출해서 제 삶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공장에 집어넣어서 월급을 몰수하려는 고아원 원장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예, 김 사장님, 이번에도 갈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늘 그랬듯이 월급은 전부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달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김 사장님 통장으로 다시 넣어드리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은 그냥 기숙사 한 방에 몰아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좋다고 할걸요. 저희 시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어차피 짐 가진 것도 하나 없으니 몸만 덜렁 야반도주를 하듯이 고아원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철문으로 잠가놓는데 제가 개구멍을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무작정 해가 떠서 첫 차가 다닐 시간까지 앞만 보고 걸어가며 고아원이 있던 동네와는 점점 멀어졌죠. 정처 없이 떠돌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무작정 아무 버스나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해서 부산에 있는 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몰래 10,000원씩 숨겨두었던 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알아보다 한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작고 허름한 여관방이었죠.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쪽에 딸려있는 쪽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별꼴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불륜 커플을 잡으러 온 본처부터 시작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만 재워달라고 난동을 피운다던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험한 꼴을 다 보게 된 거죠. 오늘은 뭐 별일 없었어요? 어제는 노숙자가 찾아와서 소주병 들고 깽판 쳤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갓 20살 된 여자가 일을 할 만한 곳이 아니라니까. 좀 번화가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던가. 여기는 외진 곳에다가 뭐 돈도 별로 안 주는 것 같던데.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어제 그런 일 겪고 나니까 진상들도 귀여워 보이던데요. 그러는 그쪽은 일하다가 뭐 다치는 일 없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쪽은 왜 이렇게 외진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면 돈은 많이 주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어요? 달방을 잡고서는 이곳에서 공사장 막리를 뛰며 일을 하는 남자랑 친해지게 되었죠. 나이대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고 각자 사정이 있는 듯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방 어디든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찾아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몇 개월간 지내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고아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두 마디 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분도 쌓이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게 되었어요. 몇 개월 동안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하다가 부산의 아파트 공사가 끝이 나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아마 충청도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충청도는 너무 멀잖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실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몇 개월간 우리 너무 잘 맞고 좋았잖아. 저는 그 말에 홀린 듯이 짐을 쌌어요. 남자가 옮겨다니는 지방마다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거를 하고 지내게 되었죠. 여관 달방을 잡아서 생활을 한 것이 전부였고 매번 분식이나 짜장면 같은 것을 시켜 먹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애정이 너무나도 달콤했죠. 그렇게 수개월을 넘어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제 나이 22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이걸 어쩌나 싶었죠. 내 뱃속에 생긴 이 새 생명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아이를 낳고 나에게도 온전한 나만의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이런 달방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우리에게 생긴 아이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일단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앞으로 산부인과도 다니고 하려면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공사 현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우리 집에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 우리 집이라니요? 당신 가족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고 어디 연락을 하는 것 같지도 않길래 나처럼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연락을 잘 안 하고 살긴 하는데 가족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경기도에 있으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했다고 인사를 드리자. 우리 형편에 지금 결혼식을 올리기도 좀 그렇고. 사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초대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끽해봐야 공사판 사람들이 전부고 당신은 친구도 없잖아. 일단 혼인신고부터 올리고 법적인 부부가 된 다음에 경기도에 있다는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때는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 제가 임신 5개월 차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임산부인 게 티가 확 날 정도였어요. 저는 엄청나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하고 시댁에 찾아갔죠. 솔직히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실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기대감이 들기는 했어요. 제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 배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아유,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짓을 하고 그래. 아니, 임신이라니. 아유, 생각이 없다. 나이도 22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해? 어? 우리는 기생충은 필요 없다. 설마 지금 우리 집에 눌러붙어서 기생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보면서 막말을 하셨는데 우리 남편은 천하태평으로 굴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죠. 아이를 임신했으니 험한 말은 하지 않으시겠지 싶었는데 그건 제 단단한 착각이었어요. 아니,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두 사람의 아이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걸요? 노가다가 일이 어려워서 그렇지 돈은 잘 되잖아. 근데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집을 구해서 살기는 좀 어렵긴 해.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여기다가 두고 가려고 하는데 생활비는 보탤 테니까 기생충 취급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나랑은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나를 시댁에 두고 가겠다니. 우리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공사 현장이라는 건 있는 법인데. 큰 아파트를 지어야 돈이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전국을 돌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생활을 하잖아. 매번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집도 없이 키울 순 없지 않겠어? 당신도 매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거 귀찮을 거고 달방에서 애 키우기는 더더욱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면서 아이 낳고 우리 부모님한테 육아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 내가 일이 없을 땐 무조건 집으로 올 테니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 씨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라고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지. 이렇게 일찌감치 손주를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일단 손주를 본다고 하니 기분은 거 좋구먼. 그럼 짐은 이게 전부야?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을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당장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졸라서 따라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 구박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고아원에서 살았던 시절보다야 훨씬 낫겠죠.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고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신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해서 그런 건지 시부모는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어요. 만삭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출산하는 날 와보지도 못했고 우리 시부모 또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너무 황당했죠.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하니? 병원에 가봐야 애 낳는 거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밖에서 내내 기다리다가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애 얼굴 한 번 보고 올 건데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볼 얼굴인데 뭐하러 지금 가서 고생을 해? 아니 그냥 혼자 잘 낳고 집으로 와라. 저는 결국 혼자 진통을 겪으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아이를 낳았고 3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해서 시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짐을 들고 혼자 낑낑거리면서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그 누구도 고생했다며 기뻐해 주지도 않았고 제 짐을 들어주지도 않았죠. 다들 본척 만척 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외롭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달 통장으로 생활비만 보내주고 주말에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도 몇 주 만에 집에 와서 아이 얼굴을 보는 건데 한번 안아주고 분유라도 먹여봐요. 아이가 참 작고 예쁘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공사장에서 자재 나르느라 몸이 다 썩어가는 지경인데 애까지 안아보라고 시켜? 나는 그냥 애 자는 얼굴 구경하면 됐어. 잘못 안았다가 울기라도 하면 누가 달랠 거야? 아, 귀찮아. 신우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아이가 하도 울어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집중이 안 된다며 매일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싫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카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도대체 걔는 언제까지 울기만 하는 건데? 도대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공부는 더더욱 못하겠다고. 나는 오빠처럼 저렇게 막노동 노가다꾼으로 살기 싫다고. 공부해서 번듯하게 대학 나와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은데 새언니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떻게 저딴 걸 데리고 온 거야?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곳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신우의 말을 삭히고 또 삭히다 보니 이 시댁 식구들에게 만만한 인간이 되었나 봐요. 나이도 어리겠다 시키는 일은 또 군소리 없이 하니까 점점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도 참 멍청하죠. 반기를 들고 도망이라도 쳤었어야 했는데 남편이랑 쌓은 정이 얼마나 된다고 그 집에서 탈출을 못했을까요? 사실 제 처지가 기구하긴 하잖아요. 고아원에 맡겨져서 구박만 당하고 살았지. 그나마 지금은 집도 있고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주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남편이랑 같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낼 때였거든요. 인생이 촉박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남편을 만나서 애정을 받았으니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제가 시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참 바보 같죠. 매번 구박만 당하고 살아봐요. 가족도 없이. 매번 돈의 노예로 살다 보면 생활비 꼬박꼬박 매달 보내주는 남편이 최고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별의별 수모를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아이의 돌잔치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죠. 우리 아이 첫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더니 시어머니가 비웃더라고요. 네가 뭘 한 게 있어서 미역국을 처먹으려고 하냐? 이런 건 고생한 엄마들이나 먹는 거야. 너 혼자 가서 애 잘 낳고 뜨끈한 온돌에서 씌었으면서 뭘 잘했다고 미역국을 먹어? 일부러 보란 듯이 미역국 한 솥 끓인 걸 전부 싱크대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행동에 기겁을 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숨만 헉 들이켰어요.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 그냥 먹으면 됐지 굳이 꼴 보기 싫다고 버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지방에서 돈 번다고 개고생하는데 너는 감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미역국이나 처먹을 생각을 하니? 삿대질을 해가면서 뭐라고 하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우리 아들 생일 케이크 그런 건 꿈도 못 꾸었죠. 아이를 데리고 어디 나갈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집을 지키는 수문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이 고등학생인 신우를 데리고 나가노라도 항상 저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아이 장난감 하나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보행기를 하나 샀더니 내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배운 게 없다지만 이 정도는 상식 아니니? 이 좁은 집에 이 보행기가 웬 말이냐. 도대체가 그냥 네가 잘 돌보면 되지 뭐가 그리 귀찮아서 보행기까지 사서 그래. 저는 제일 작은 방에서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신우 눈치를 봐야 했어요. 신우가 고3이었거든요. 공부를 방해했다가는 또 무슨 모욕적인 언사가 오가게 될지 몰랐으니까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으면서 지냈어요. 신우는 당당하게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고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남편 놈은 집에 제대로 와본 적도 없었어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찾아와서는 내내 잠만 자고 술만 처먹다가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신우가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하면서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저는 아이를 집에 두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어요. 네가 재앙이나 다름없다. 아휴,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을 한 이후부터 인생이 꼬인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오랜 시간 집에서 머물다가 푹 쉬다 갔는데 네 꼴 보기 싫어서 집에 안 오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니겠어. 시부모는 제 탓을 했고 우리 남편은 매일같이 술만 먹게 되었어요. 아 정말 집안이 시끄러워서 하루도 잘 수가 없어. 오빠는 매일같이 술이나 처먹고 있고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것은 맨날 궁상 맞은 얼굴이나 하고 있고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이제 자취할래. 아 나가서 사는 게 마음 편하겠어. 저는 남편의 수발을 들으며 식당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제 경력으로는 취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설거지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했어요. 시부모는 제가 벌어온 돈을 생활비로 보태라며 전부 가져갔고 저는 아이 간식 하나 제 돈으로 사주기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이 집을 탈출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무기력한 인간이었으니까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잖아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집에서 도망치면 우리 아이를 그저 고아원에 맡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저와 같은 처지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기에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꾸역꾸역 버텨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괴팍해졌기에 시부모는 그런 남편을 너무 무서워해서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 말은 듣는 거 아니니 가서 좀 알려봐라. 지난번에는 아주 TV를 깨부수더니만 오늘은 뭘 또 집어던지려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하는 게 없으면 저런 난동이라도 말려보란 말이야. 내가 정말 저놈의 술이 원수지. 술 좀 못 먹게 할 수 없냐?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술을 사오는 거야. 저는 설거지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도맡아 해야만 했고 거기다가 자취하는 신우에게 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의사라는 게 아니겠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데 웃기게도 매번 반찬을 언니한테 얻어먹으니까 반찬 하나 할 줄 모르더라. 나는 요리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남자친구가 음식에 진짜 예민하거든. 절대로 병원 밥도 안 먹고 본인이 먹는 음식점 아니면 밥을 안 먹더라니까. 근데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보더니만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나한테 도시락 좀 싸줄 수 있냐고 하잖아. 자주는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언니가 도시락 좀 싸줘. 그래, 의사 사위 한번 보면 내 인생의 소원이었겠다. 네가 가서 도시락 싸줘라. 그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집에 어두컴컴한 구름이 거치려나 보다. 당장 내일부터 도시락 싸주겠다고 해. 너무 자주 싸주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알겠니?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찮고 싫었겠냐 싶겠지만 저는요 반대로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병원으로 가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 시간이었으니까요. 육아에서도 설거지일에서도 집안일에서도 벗어난 유일한 저의 개인 시간이라 도시락을 쌀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그 마음이 담겨서 그런가 반찬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일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워낙 컸고 로비에서 보통 신우를 만나서 도시락을 전해주었는데 가끔 병원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이니까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고 고생하는 보호자들도 많으니까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연 같은 걸 한다던가 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신우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귀에 꽂히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깐 강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가끔 TV 같은데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 근데 뭐 자주 비추는 얼굴은 아니라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꽂혀서 저는 멈춰서서 한동안 강연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강연이 끝이 나고 홀린 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빤히 보는데 얼굴이 막 아른아른거리고 계속 제 눈에 박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분이 여보 하면서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나가는데 환한 웃는 얼굴이 눈에 확 담기더라고요. 우리 엄마인가 싶었거든요. 참 웃기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엄마 같다고 느끼다니. 뭔가 그 핏줄이 끌리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저를 미혼 모인 몸으로 낳았다고 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지나가듯이 고아원 원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니까 아마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조금만 생활이 안정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었대요. 그런 엄마가 저를 버리고 결혼해서 행복할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강사분의 이력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각도 유분수긴 한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삶이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분이 뒤늦게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입양기관의 부조리함,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었대요. 어떤 아이들이 무슨 연유로 입양이 되는지 이름부터 나이, 지역 기록부터 시작해서 입양을 가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하더라고요. 체계가 확실해야 나중에 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무슨 등록 시스템부터 해서 구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강의도 다니시고 가정에 대한 책도 내시고 그랬더라고요. 뭔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존경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 나이가 벌써 33인데 10살이 된 아이를 키우면서 무기력하게만 살았는데 저도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그분의 강의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듣고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다가 그분이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일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찾아가서 강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사인도 받았지요. 그렇게 제 삶에도 뭔가 활기가 차오른다고 생각했던 순간 우리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 남자친구랑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아유, 저 기집애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공부한다고 가족들 눈치 보게 만들더니만 집안을 일으킬 일사삼이 데리고 온다. 아이고, 상견례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나 뭐 입고 가냐?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데요? 어머님은 옷장에 옷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야말로 저는 뭐를 입죠? 네가 뭐 입을지는 왜 고민을 하냐? 네가 그 자리에 왜 오겠다고 난리야? 너는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네?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가 모여서 인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왜 안 가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얘가. 아이 우리 애가 글쎄 임신을 했다지 뭐야.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와봐라. 우리 집안 평판이나 무시당하지 않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괜히 너 때문에 책 잡혀서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해? 임신해서 예민하기까지 한 상태니까 아이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우리 딸이 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 오면 퍽이나 반가워하겠다. 괜히 예민한 애 승질 긁지 말고 너는 집에 얌전히 있어. 솔직히 서운했지만 임신한 신우가 파혼당하면 안 되니까 제 행색이 영 좋지 않기도 했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하필 상견례 한다는 날이 제가 딱 설거지 일을 하러 가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냥 뭐 운명인가 보다 싶었죠. 신우의 예비 신랑이 의사다 보니까 뭐 당직 스케줄에 맞춰서 상견례 날을 잡아야 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없이 상견례가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도 바로 3개월 뒤에 한다고 날까지 잡아왔더라고요. 신우이의 배가 더 나오기 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뭐 신우의 인생을 질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신우가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저도 정말 바빴어요. 신우 시중도 들어야 했고 육아도 해야 했고요. 정작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 신우 결혼식 준비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웃기긴 했죠.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신우 결혼식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거든요. 신우한테 아가씨가 심해부한테 그동안 도시락 싸준 거 내가 해준 거였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신우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저한테 몰래 반찬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잘해달라고요. 안 그러면 반찬이고 뭐고 얄짤없다고 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 결혼식이 다가오고 시어머니가 한복도 빌리고 하길래 저도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는 뭐 입고 가요? 저도 한복 입고 가나요?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가 한복 입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원피스 같은 거 대충 골라 입어볼까요? 몇 년 전에 사둔 거 있는데. 얘가? 아니 자꾸 눈치 없이 왜 그래? 얘, 네가 거기를 어디라고 오니? 그냥 집에서 얌전히 집 지키고 있어라. 네?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결혼식인데 제가 안 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결혼식 날 꾸미면 괜찮을 거예요. 꾸민다고 달라지겠니? 그 아주제 천박하게 어딜 끼겠다는 거야 진짜. 그 자리는 급이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예비 사돈 식구들이 전부 병원 관계자고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의사고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딸 결혼식에도 말이야 급이 맞는 사람들만 초청을 했단다. 사돈 쪽 손님들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도 온다고 하더라. 아 근데 거기에 후질근한 고아가 끼면 되겠냐고. 예,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그런 자리에는 알아서 피해주는 게 미덕인 거다. 딱 봐도 고아 냄새 풀풀 풍기는데 네가 거기를 어디라고 와?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한참 동안 입만 떡 벌리고 있다가 저도 시어머니에게 항변을 하듯이 말을 했지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가족으로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고아라는 게 어때서요? 아니 다 알면서도 받아주셨잖아요. 아가씨 결혼식에 저보고 고아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말씀이라고요. 가족은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 너는 양심도 없니? 우리는 말이다. 너 같은 걸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너는 그저 우리 집안에서 일이나 돕는 식모나 다름없는 존재지.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면 반찬이나 일주일에 2-3번씩 만들어서 배달이나 차례줘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라고. 저의 자존심을 일부러 뭉개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안 가겠어요? 집에 널리고 널린 게 청첩장인데요. 저는 신우 결혼식 날 아침부터 샵에 가서 메이크업 한다고 떠난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혼자 준비를 해서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가니까 이미 메이크업 다 마친 시댁 식구들이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어머님 하고 부르면서 다가갔죠.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라던지 그 표정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길 왜 와?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굳이 찾아온 이유가 뭐니? 무슨 쪽을 당하라고? 아니, 무슨 깽판을 치려고?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세요? 어머님하고 부르는 거 보니까 친척분인가? 제가 이 집 며느리입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미리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이 바빠서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하네요. 며느리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니, 아드님이 있었어요? 그럼 인사라도 한 번 했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사실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잖아요. 술을 먹느라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았나 보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랑 남편의 존재 자체를 숨긴 것이었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식들이 아니다 이거였겠죠. 의사 집안에 시집가는 신우 단 한 톨도 책 잡히는 일 없게 하려고 한 짓이었던 거죠. 아유, 저희 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해서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며느리만 왔나 보네요. 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저쪽에 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신우네 시댁 식구들은 믿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만 당장 집에 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미친 거사. 네가 여길 왜 오냐고 도대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인사까지 하면서 망신을 줘? 우리 아들도 온 거 아니지? 아니, 아가씨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이나 제가 고아인 거 신경 쓰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너같이 급이 안 맞는 애는 초대 안 했다고. 여기는 유명하고 사회적 체면 있는 사람들이나 초대받는 자리니까 얼른 냉큰 집에나 가라니까. 내가 여기서 너랑 지금 입씨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집에 가라고 그러고 저는 못 간다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쪽으로 사돈이 오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식장으로 들어오는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아니, 강사님, 해외 일정으로 바꾸시다고 하더니 오셨네요. 청첩장 드린 게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희 박간 양반이 참 좋아하겠어요. 박간 양반이 강사님 팬이잖아요.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와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돈 처녀 결혼식인걸요. 유명한 강사라던 그분이 갑자기 사돈 처녀 결혼식이라고 하니 신우네 시댁 식구도 멈칫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시어머니도 멈칫하더라고요. 강사님이라고 불리던 분은 입구 옆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저를 보고 다가오셨어요. 우리 딸, 이리 와. 엄마가 여기에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초대를 받아서 인사 좀 시키게 해. 내가 이 자리에 일부러 찾아온 이유가 있단다. 아니, 우리 딸이라니. 고아년이 무슨 부모가 있다고 우리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 너 언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집에 입양이라도 간 거야? 아이, 말을 해봐. 저는 저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보채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우리 엄마의 팔짱을 끼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졌죠. 엄마, 그동안 엄마 일정이 바빠서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 이런 인연이 있나? 아니, 사돈댁 며느리님이 강사님 따님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명망 있는 사돈댁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다들 식장 입구 한가운데에서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들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신우도 오고 신우이의 예비신랑도 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입을 열어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저도 우리 딸을 사돈 처녀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처음 병원 로비 강연장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왔을 때 내가 사인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었어요.
혹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질문이 좀 중구난방이긴 하죠. 너무 궁금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아가지고. 저 이 동네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친엄마가 미혼모의 몸으로 저를 낳으시고 고아원에 맡기셨는데 입양과 파양을 당하고 고아원에서도 애물단지라고 버려지게 되면서 정말 연고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거든요. 강사님께서 쓰신 책이랑 글도 다 봤어요. 고아원 시스템 개정에 힘쓰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이런 제도가 미리 있었더라면 저도 친엄마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입새예요. 제가 태어난 달이 한여름인데 잎새가 엄청 푸르렀나 봐요. 제 이름 석자를 말해주니까 동공지진이 나더라고요. 잎새? 잎새 맞아. 내가 잃어버린 내 딸 잎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것도 그렇고 내 딸 같았어. 우리 병원에서 지나가는 듯이 한번 마주친 적 있죠? 대학병원 로비에서. 근데 강사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의 몸으로 저를 낳았다고 했었어요. 홀몸으로 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긴 뒤로 돈을 벌어야만 했어. 그러다가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입양가가 없다는 거야. 망연자실해서 애타게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그 아픔을 지금의 남편이 위로해 준 거야.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찾다가 전산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아원 시스템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주장했지.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도 자꾸 머리에서 강사님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인가 싶었어요. 그냥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디 고아원에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공통 분모를 발견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통해서 정말로 저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시댁에 말을 해야지 싶었는데 엄마가 해외에서도 일정이 있어서 2달간 해외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 해외를 다녀온 뒤에 바로 생긴 일정이 결혼식이었고 우리 엄마가 신우 시댁 쪽에서 청첩장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었죠. 제가 상견례 자리엔 나가지 않았지만 결혼식엔 꼭 찾아오게 된 이유가 우리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거의 졸도하기 일부 직전이었고 신우네 시댁 식구들과 하객들은 다들 기립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연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운명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네요. 우연히 눈에 밟힌 사람이 정말 내 자식이었다니 이건 드라마에도 없을 내용 아닌가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데 더할 나위 없는 경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고아라고 그렇게 무시해대고 식모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저도 이렇게 친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고아의 식모라고 무시당할 입장 아니라고요. 이제 요리는 아가씨가 직접 하시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랑 함께 새 삶을 찾아가려 하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오갈 곳이 없어서 아가씨 눈치 보면서 예비 신랑 도시락도 싸다 주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제 나 허드렛 일 그만하려고요. 신우 예비 신랑이 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앞으로 요리하려면 일도 그만두고 요리 학원부터 다녀야겠어요. 아가씨 볶음밥도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내가 싸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감동사연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지옥보다 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셨죠. 지난 상견례 때도 식모 따위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급 떨어지게 참석할 생각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몸에 장애까지 있는 남편 병시 좀 그만할래요. 이제는 어머님이 하시든 아가씨를 시키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사위가 의사니까 사위한테 시켜도 되겠네. 그 말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리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우리 엄마, 그리고 핏줄이 섞인 건 아니었지만 내 아버지인 분은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아니, 그 중독자의 장애가 있는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 하나 없더니. 아니,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도 데려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숨기고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식장에 일이 바빠서 하는 게 아니라 술 먹느라 바빠서 하는 거였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아니 여태 그런 밥을 가지고 나한테 장난질을 한 거야? 내가 음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내가 네 음식 솜씨 하나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게 네 실력이 아니었다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배우면 다 할 수 있지. 그냥 전혀 아니 새언니 솜씨가 워낙 좋아서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부탁했던 거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 반찬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네 손으로 여태 단 한 번도 만든 적 없는 음식인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야, 너 양심도 없다 진짜.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제가 엄마 팔짱을 끼니 엄마가 가자면서 저를 끌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잡더라고요. 야, 어딜 가 이년아. 네가 지금 결혼식장을 네 따위로 파투내놓고 어디를 도망치겠다는 거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귀엽고 고한 년을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네가 도망을 치면 어디를 칠 수 있다고 이 사다를 내놓고. 나의 친부는 아니지만 새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확 잡아채면서 경고를 날리셨어요. 내가 변호사요. 몇십 년 만에 찾은 우리 딸. 내가 내 손으로 이혼시킬 겁니다. 이런 짓 하시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세월이 흐르기까지 우리 딸을 식모 취급해놓고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라는 걸 모릅니까? 저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 말에 잔뜩 쫄아붙은 시어머니가 팔 내리고 떠나는 제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시댁에 가지고 올 짐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집으로 그냥 아이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꽤 부를 쌓은 엄마가 다 새로 사준다 했거든요. 새아버지는 정말 변호사였고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착취나 다름없는 것들을 당한 것 전부 돈으로 보상받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신우는 그날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그 뒤로 파혼당했다 하더라고요. 안 싸더니 우리 엄마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기가 막혀서 절대로 혼인신고는 안 된다고 파혼하라고 했어요. 집안일은커녕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거기다가 인성까지 아주 덜된 집안이고 알코올 중독자에 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신우는 임신까지 했는데 정말 미혼모 신세가 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이를 포기하기엔 늦었고 받아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 시댁에서는 본인들도 저희 남편의 병시중 들기 막막하니 저에게 빌더라고요. 그동안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니만 저는 사뿐히 차단 걸어버려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밖에는 더 듣지 못하긴 했죠. 지금쯤 연락이 안 되는 게 답답해서 저주를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현실 지옥에 떨어진 건 그들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질 텐데 저는 이혼 마무리되면 그동안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삶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생활에 집중해 보려고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의 지난 과거에 대한 질책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